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반갑지요? 예, 이 시간만 기다려주지요? 거짓말이다. 어제는 개인적으로 좀 변명을 드리자면 가끔씩 왜 찾아오는 손님, 이 감기 몸살이라는 분이 오시려고 하다가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좀 컨디션이 안 좋았는데 오늘 아침에 차 한잔 마시고 나니까 몸이 훨씬 좋아져서 오늘은 좋은 컨디션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싶습니다. 그래서 찾아오는 손님을 잘 맞이해야 되는데 잘 맞이는 못하고 성탄 마치고 찾아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성탄 마치고 나면 한 며칠 동안 또 끙끙 앓다가 뭐 또 지나가겠죠.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6번째 날로서 우리 가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본당에서 코미션 모임을 할 때 제가 이 가정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했었습니다만은 뭐 2번 들으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또 2번 듣는 분을 위해서 조금씩은 본질은 같지만 내용을 좀 달리 하면서 또 최근에 가정에 관계되는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에 앞서서 최근에 우리나라에 좀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청와대 문서 유출 사건부터 시작해서 또 대통령 남동생까지 검찰 조사받는 그런 해프닝도 벌어지지만 더 해프닝 벌어진 사건이 땅콩 회항 사건이죠. 그죠? 대한항공 이제는 뭐 부사장도 아니지만 전 부사장 조현아 씨가 땅콩 서비스를 잘못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고함을 지르고 폭언을 일삼고 또 폭행에 대해서는 아직 검찰 조사 중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기는 이런 감이 있어서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일로 비행기를 다시 세우는 그런 정말 일어나서도 안 될 일이 대한민국에 벌어진 거죠. 사실 비행기 이름을 따지고 보면 대한항공이잖아요. 코리안에어인데 나라의 얼굴입니다. 사실은 사기업에서 대한항공이라는 이름을 쓰기가 특혜가 아니면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다른 뭐 제주에어라든가 또 아시아나 에어라인이라든가 이런 이름을 쓰는데 전 세계를 통틀어 봐도 국가의 이름을 가지고 항공사를 사기업에서 운영하는 데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우리는 대한항공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 그것도 미국에서 벌어진 일이니 미국에서는 그 횡한 도시가 지금 완전히 그냥 인터넷에 떠서 그 도시가 자동으로 홍보가 돼가지고 전 세계에 알려져서 대한항공사에 고맙다고 감사 편지까지 보내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죠. 이 사건을 두고 많은 사람들은 재벌가의 폭행이다, 영원한 갑의 횡포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하지만 저는 한 가지 꼬집자면 가정교육의 문제다. 아무리 부유한 집안의 자제를 하더라도 가정교육, 인성교육이 되어 먹지 않으면 자식은 농사가 잘못되어 줄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저런 자녀의 모습이 아닌 자녀를 갖고 있는 것만 해도 여러분들은 더 행복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처음부터 솔직하게 잘못했습니다, 모든 게 저의 부족한 탓입니다, 또 실질적으로 검찰 조사에서 밝혀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떤 혐의를 받았을 때 우선 자기가 의뢰 입장에 서버리면 하지 않았던 일도 다 제 잘못입니다, 무릎 꿇고 사죄해버리면 끝났을 것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특히 정치권에서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만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모르쇠로 또 일관하는 그런 이야기 처음 듣습니다. 그랬다가 혼쭐이 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 평소에 대기업의 재벌가에 의해서 일어나는 사실 비일비재했던 일들인데 마침 요즘에 또 경제 상황도 좋지 않고 또 나라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더더욱이 타겟이 되어서 참 비난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식 농사를 얼마나 잘 지어야 되는지 참 어디까지가 한계인지는 모르겠으나 다시 한번 자녀 교육에 대한 그런 좋은 어떤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기도 하고, 또 조현아 씨도 이제 이런 기회에
영원한 갑의 모습에서 을의 모습으로 변화되고, 그래서 자신의 이번에 잘못을 통해서 인생의 큰 깨달음이 본인에게 주어져서 남아있는 삶을 더 겸손되게 살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좋은 약이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좌신부를 대봉동에서 한 11개월 했습니다마는, 그때 제가 처음으로 혼배를 하러 온 신랑 신부를 만나서 혼배 문서를 작성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신학교에서 배운 대로 한다고, 그 혼배 문서에 대해서 일일이 개별적으로 문항에 대해서 다 물어보고 또 본인이 직접 쓰게끔 했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천주교 신앙을 앞으로 지킬 건가? 지키겠습니다. 자녀를 낳을 거냐? 낳겠습니다. 자녀를 낳으면 가톨릭 교육을 시킬 거냐? 시키겠습니다. 그런 식의 이제 문항을 다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신랑 신부를 다 불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결혼하려고 합니까? 이런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 갑자기 뭐 그런 질문에 당황을 했는지 쭈삣쭈삣 하다가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죠, 시부님.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당연한 대답이고 거의 100% 가까운 그런 대답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다시 짓궂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한다면, 반대로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으면 안 되겠냐고. 거기에는 또 대답을 못해요. 아니,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 안 할 수도 있지 않냐고 그랬더니 그렇지는 않다 그래요. 왜 그런 질문을 던졌느냐면, 요즘 뭐 젊은이들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죄송스러운 표현인데 뭐 과거에도 충분히 그랬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프로테지는 좀 뭐 차이가 있을지라도 결혼 준비는 제대로 안 하고 결혼식 준비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 한다고 이제 가정하에 예식장을 어디서 잡을 것이며, 또 혼수품은 어떻게 준비할 것이며, 또 자녀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또 신혼여행은 어디 갈 것이며, 또 시댁의 선물은 무엇을 할 것이며, 또 식당은 어디서 회식을 할 것이며, 이런 데 대해서만 시간을 다 보내지 진정으로 결혼이 무슨 의미인가, 왜 결혼하는가, 결혼의 본질적 의미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고민하는 그런 결혼을 앞둔 사람을 제가 못 봤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던졌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잘 모르고 결혼한 게 정답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우스꽝스러운 말로 이제 그런 표현을 했죠. 실질적으로 제가 썼던 책에도 그렇게 제가 썼습니다. 왜 결혼하느냐? 판단력 부족 때문에 결혼한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데 왜 이혼하느냐? 인내력 부족 때문에 이혼한다. 조그마한 사소한 것 때문에 부부싸움이 시작돼가지고 나중에는 파경에 이르는 그런 엄청난 결과가 주어지는 부부들을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인내력 부족 때문에 이혼한다. 근데 왜 또다시 재혼하느냐? 기억력 부족 때문에 또 재혼한다. 이번 결혼은 잘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죠. 그 말에는 뭐 웃음도 피어날 수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맞다라는 생각도 들죠. 그만큼 결혼 생활, 혼인 생활이 쉽지 않고 어렵다는 뜻입니다. 대개는 이제 우리 교우분들이, 또 교우분들 아닌 분들이 더더욱이 그렇습니다만은, 신부님들, 스님들 보면, 신부님 혼자 사시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쉽지는 않지만 그들보다는 쉽습니다. 그래요. 혼자 사는 게 대충 편하지. 서로 인격체가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집안 환경도 달랐던 그 배우자를 만나서 부부의 연을 맺고 함께 행복하게, 우리가 또 종교에서 얘기하듯이 사랑의 가정, 성가정을 이루면서 자녀 교육을 잘 지켜나가는 그런 가정이 과연 우리 대한민국의 몇 가정이나 되겠습니까? 소위 그 모델에 이렇게 맞추어서 본다면 그만큼 어려운 게 결혼 생활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독신 생활보다는 결혼 생활, 부부 생활이 더 힘들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로 인정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해 보속은 잠시이지만 결혼 보속은 평생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물을 수도 없죠. 죽을 때까지 그 배우자하고 살아야 되는데 서로 양보하고 또 이해하고 또 때로는 다툼으로 인한 또 용서하기까지의 그 과정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 인연을 우리가 정말 감사하고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결혼은 완성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다. 그래서 제가 늘
혼배성사하면서 강론할 때 그런 말을 합니다. 결혼 생활은 수학적 공식으로 표현하면 1 더하기 1은 2라는 그런 진리를 입증하는 것이 결혼 생활이 아니고 1 더하기 1은 1이라는 새로운 진리를 수립해 나가는 것이 결혼 생활이다. 그래서 인내와 또 양보와 또 이해와 용서 이런 것 없이는 1 더하기 1은 1이라는 부부의 새로운 진리를 결코 만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노력하는 가운데 어느 언젠가 서로가 사별할 때 정말 1 더하기 1은 1이라는 그런 진리를 우리가 이룩했노라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날이 오도록 노력하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평소에 제가 하곤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오늘 그런 문제들을 중심으로 이거는 남의 가정의 문제가 아니고 바로 여러분 가정의 문제이고 이웃의 가정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강의로서 듣고 흘러버리는 것이 아니라 강의 내용을 우리가 곱씹으면서 나의 가정은 지금 어떤 모습일까? 나는 과연 과거에 부부생활을 어떻게 해왔나? 그리고 내 자녀들은 과연 내가 제대로 신앙교육, 인성교육을 시켰고 지금도 시키고 있는 것인가? 부모의 역할과 책임을 나는 다 하고 있는 것인가? 꼭 반성이라는 측면보다도 자기 자신의 가정의 현주소를 한번 알아보고 또 우리 가톨릭 교회가 제시하고 있는 성가정을 위한 그런 사목적인 대안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듣고 또 꼭 여러분 가정에서 실천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윤리신학적으로 가정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여러분 다 아시죠? 가정이 무엇이냐 물으면 어떻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은 그래도 윤리적인 관점에서 가정이란 무엇인가 세 가지 측면에서 정의를 좀 내려보고, 두 번째는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가정이 위기 상황이라 그러는데 왜 위기 상황으로 치닫았는가, 그 상황 분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교회가 늘 강조하고 있는 가정복음화, 왜 가정복음화가 중요한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가정의 위기에 대해서 우리 가톨릭 교회가 어떤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지 실천적인 사항,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또 여러분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몇 가지 제시를 해보고 맺은말로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내용이 사실 이게 보통 제가 강의하러 가면 중간에 한 20분 쉬고 3시간 강의입니다. 근데 1시간 내로 하려고 하니까 좀 말이 빠를 수도 있고, 그래서 잘 귀담아 들어야 테이프가 끊기지 않고 연결이 될 겁니다. 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로 가정이 뭐냐? 예, 우리 가톨릭 윤리에서는 어떻게 가정을 정의하느냐? 첫째는 모든 기본적인 조직의 뿌리죠. 그리고 근본 세포라고 정의를 합니다. 국가가 존재하기 위해서, 이 사회가 존재하기 위해서 가정 없이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가정은 모든 조직의 기본이고 또 근본 세포라고 정의를 합니다. 가정이 없이는 국가가 존재할 수가 없죠. 두 번째로 가정은 뭐냐? 모든 인간관계의 출발점이자 수렴점이다. 한 아이가 생명을 가지고 가정 안에서 태어나면 첫 번째로 관계를 맺는 장소가 가정입니다. 그 대상은 부모, 형제, 그 다음에 이제 뭐 친지들 이렇게 볼 수 있고 나중에 만나게 되는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가정은 모든 인간관계가 시작되는 장소이고 수렴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정이라는 것은 생명을 잉태시키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출산은 바로 하느님 창조 사업에 부합하는 것이고 창조사업의 협력자야라는 측면에서 위대한 선물임에 분명한 것이죠. 그래서 가정은 바로 하느님께서 주시는 가장 소중한 선물인 생명을 잉태시키는 거룩한 장소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관점에서 윤리적으로 정의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은 정말 바른 생활적인 측면에서 가정은 이런 모습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불행하게도 현재 2014년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가정의 모습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세 가지 측면에서의 정의로운 모습이 아니라 불행한 가정의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생명에 대해서 강의할 때 반생명적인 문화가 판을 친다고 이야기했듯이 현재 우리나라의 가정의 모습도 정말 아까 정의에서 봤듯이 그런 그 가정의 순수한 모습이 아닌 무너져가고 있고 병들어가는 그런 가정의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2014년도 우리 대한민국의 가정의 모습을 살펴보는데 생명공학적인 측면에서 이미 말씀드린 내용도 있습니다. 첫째는 이혼 증가율입니다. 하루에 840쌍이 결혼을 한다면 398쌍이 이혼하는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거의 반이죠. 반. 그런데 398쌍은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복지부라든가 또 가정위원회에다가 지금 알아보니까 이 수치는 전년도 대비를 해서 잘못되어진 수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정확한 수치는 예를 들어서 800쌍이 결혼한다고 보면 3분의 1 이상, 3분의 2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어마어마한 수치죠, 그것만 해도. 그리고 서울의 인구가 집중되어 있어서 서울의 이혼율을 제가 살펴보니까 서울은 하루에 55쌍이 이혼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에만. 그러니까 인구 밀도가 높은 또 수도권 중심 지역일수록 이혼율이 높다. 그리고 농업지역보다는 공업지역. 이렇게 인구 밀도가 높고 공업지역에 사람들이 이혼하는 그런 프로테이지가 높다. 물론 농업지역은 거의 다 노인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이혼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도시 중심에 거처를 옮김으로 해서 생겨나는 그런 이유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서울만한 대도시로 좀 전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도시인데 1000만이 넘는 인구가 집중해 있다 보니까 또 수도권 중심에 경제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혼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낙태율 증가죠. 제가 생명과학 강의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매년마다 똑같은 통계를 보건복지부에서 내놓지만 실질적으로는 낙태율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저출산율 문제입니다. 생명과학 제가 강의하면서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만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탈리아가 최저 출산 국가에 있습니다. 한 여성이 가임 기간 동안에 출생해내는 평균 출생아 수가 1.17명이었어요. 이탈리아가. 드디어 이제 대한민국이 이탈리아를 제치고 1.07명, 1.07이나 1.17이나 거의 같습니다. 한 가정에 한 아이 외에는 아예 아이가 없습니다. 가정에 무자녀나 아니면 있어봐야 한 명 정도. 어쩌다가 한 가정에 한 둘 정도. 이렇게 저출산이 된 것은 제가 말씀드렸죠. 낙태율 증가로 인해서 모사보건법이라는 것 때문에 출산율이 떨어지게 되는 이유가 있었고 과거에 국가 주도하에 인구 조절 정책을 썼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늘날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과거에 국가 주도하에 제가 아랫게 강의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아파트 분양권을 받으려고 해도 남성분들의 정관 수술을 했다라는 의사의 정서 없이는 아파트 분양권도 받지 못했던 1970년, 80년대 시절. 그리고 그때 문구 한번 기억해 보시면, 분명히 생각이 날 겁니다.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때만 해도 벌써 자녀 수를 둘로 급감시켰습니다. 잘 낳은 딸 하나 10아들 부럽지 않다. 무작정 낳는 아들, 딸 집안 망친다. 이게 그 당시에 플래카드에 내 걸렸던 문구입니다. 제가 나오는 대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국가 주도의 인구 조절 정책을 썼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 수가 많은 가정은 혜택을 전혀 받지 못했고 오히려 불이익을 받았어요. 그래서 당연히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기 위해서 각 가정에서는 출산을 줄일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그 밖에 이유로 제가 말씀드렸죠. 여성분들의 만혼화 현상. 나이가 30이 넘어야 결혼하게 되는. 대학 졸업한 게 아깝다. 사회 진출해야지. 그러다가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결혼 시기가 늦어지게 되고 또 결혼을 해서 자녀 출산을 하게 되면 사회생활을 접어야 되기 때문에 나는 계속적으로 사회활동하고 싶다. 그러면 출산의 시기를 점점 늦추죠. 그러다 보면은 30대 중반의 아이를 낳습니다. 의학적으로도 여성의 30이 넘으면 아이에게 영향이 가는 거죠. 그만큼. 그래서 아이는 사실은 연령대로 보면요. 17세에서 23세까지가 가장 건강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40 가까이에서 아이를 낳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한 명 외에는 더 이상 낳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행하는 게 뭐냐? 나이가 드니까 자기 아이는 가지고 싶고 자기 핏줄은 지키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시험관하기 이렇게 생명과학이
오히려 물질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그런 행태로 자꾸만 변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주부 가출 문제가 지금 심각합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자료 통계를 내놓았습니다. 주부 가출이 점점 가면 갈수록 늘어나고만 있는 거죠. 그 원인은 향락문화. 이 향락문화라는 것은 물질주의를 대표성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돈만 있으면 굳이 가정에 대한 울타리에서 갇혀 살지 않아도 자유를 누리면서 기쁘게 살 수 있겠다라는 이런 향락문화가 가정주부를 자꾸 가정에서부터 탈피하게 만드는, 일탈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요. 인터넷상의 채팅입니다. 이거는 남녀의 불륜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이런 가정주부들이 인터넷상에서 사이트를 만들어서 괴로움을 서로 토로하다 보니까 마음 맞는 여성끼리 가정을 탈출해서 함께 모여 살면서 뭐 식당에서 일하거나 아니면 다른 데서 막리를 하더라도 남편 그늘 밑에서 폭력으로 얼룩진 자신의 삶을 새로운 삶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그런 탈출구로 이용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성으로 드러난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남성 지배구조죠. 유교 전통문화 안에서 우리는 남성 지배구조 안에서 오랫동안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는 어머니로서의 존재감을 상실해버리고 또 엄마로서 아내로서의 위치감이 사라지게 되고 오히려 그 집안에서 그들의 일이나 하는 또 출산의 도구로 전락해버리는 아이를 많이 낳기만 해야 되는 그래서 여성의 존재와 가치가 땅바닥에 떨어지는 더군다나 유교 전통문화 안에서 남성들의 폭력적인 행사 그래서 아이들에게조차도 외면당하고 멸시당하는 이런 현실 앞에서 여성들은 탈출구를 찾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말씀드린 대로 향락문화나 인터넷 채팅으로 인해서 결국은 가정을 버리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심각한 문제로 드러났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혼인 제도의 의미가 상실되어 버렸습니다. 예. 혼인은 일륜지 대사라 그랬죠. 이제 그런 말도 옛 성현들이 했던 말로만 기억이 되지 혼인의 본질적인 의미가 이제는 상실이 되고 마음만 맞으면 동거하고 또 헤어지고 그리고 의식주만 해결되면 같이 한번 살아봤다가 또 다른 배우자를 만나고 이렇게 결혼, 혼인이라는 의미가 이제는 점점 더 상실이 되고 요즘에 결혼식 한다고 청첩장 돌리기는 합니다만은 서울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대부분 청첩장을 받기는 합니다만은 바쁘시면 안 오셔도 됩니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에 계좌번호로 입금하십시오. 요즘은 다 이제 입금하면 안 가도 욕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서울 지역은. 바쁜데 뭐 굳이 올 필요가 뭐 있느냐. 그래서 가족들만 부른다 그러죠. 친구도 매치하고. 옛날 같으면 일가 친척들 다 모였지 않습니까? 이제는 초대하지도 않고 가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제사 문화가 많이 바뀌는 것처럼 이 결혼 문화도 그만큼 바뀌어져서 계좌번호에 축하한다는 축의금만 주면 그걸로 서로 섭섭지 않게 서로 나중에 만나면 고맙다고 인사할 만큼 혼인 제도의 의미가 상실이 되고 또 성개방 풍조가 확산이 되어가고 있죠. 뭐 이것은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혼인 제도의 의미가 상실이 되고 성개방 풍조가 높아가면서 동거하는 율이 높아지게 되고 독신 선호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심지어는 동성 결혼 현상까지 빚어지게 되죠. 뭐 미국을 비롯해서 선진국가들에서는 이 동성 결혼을 합법화해 달라. 물론 교황청에서는 합법한 적이 없습니다만은 제가 성명윤리 강의하면서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 동성 결혼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우리가 한 가지는 인지를 해야 된다고. 동성의 행위를 가톨릭 교회가 금지시키고 반대하는 것이고 단죄하는 것이지 동성애자, 동성애 그 사람을 가톨릭 교회가 단죄한 적은 없습니다. 동성애자도 인간이고 또 하느님의 피조물인데 당연히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지. 그러나 동성애 행위는 본연의 성을 거스르는 행위 또 성병 질환을 유발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교회가 반대하고 금지시하고 또 본연의 성을 거스르기 때문에 단죄하는 것이지, 동성애자 그 인격을 가톨릭 교회가 단죄하고 죄인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사목적 배려를 통해서 동성애자들이 본연의 성을 찾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도와주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 가정의 위기와 해체 현상의 원인들이 뭘까? 첫째는 물질주의입니다. 돈만 있으면 요즘에는 뭐 성도 하나의 상품만처럼 다 살 수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돈이 바로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예, 그렇게 교육받고 실질적으로 이 세상에는 돈을 가진 사람이, 권력을 가진 사람이, 예, 자기의 인생을 더 편하게 살 수 있다라는 이런 그 물질주의 사상에 물들어 있는 것이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을 하죠. 그리고 나아가서는 가족 이기주의가 팽배하게 되었습니다. 이 가족 이기주의는요, 제가 생각할 때는 주거 문화의 변화가 저는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봅니다. 과거에는 아파트 문화가 아니었죠. 단독주택의 문화였습니다. 그리고 동네라는 개념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 동료에도 동네라는 말들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예, 원래 표준말로 이야기하면 삽작거리라 그러죠. 경상도에서는 삽작거리라는 거 삽짓거리 뭐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표준말은 삽작거리입니다. 동네 어귀를 이야기하는 거죠. 쌀이면 바깥에. 그래서 어르신들 때가 되면 이제 농사 짓다가 저녁 식사로 오시는, 그래서 아버님 마중 나가라, 할아버지 마중 나가라, 삽작거리 한번 나가봐라, 이런 말씀들을 서로 많이 주고받았는데, 요즘에는 주거 문화가 아파트 문화로 변하면서 이웃이라는 개념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과거에는 한 동네에 단독주택으로 담 하나 사이에 두고 이웃이 함께 더불어 살았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담장 뒤에서 들리는 소리, 슬픈 일이 생기면 또 담장 뒤에서 들리는 소리, 그래서 서로 어려운 일, 고통스러운 일은 서로 나누면서 살았고, 좋은 일이 있으면 서로 떡을 돌리고 축하해주고, 이렇게 정말 이웃이라는 개념으로 살았던 그런 주거 문화가 이제는 아파트 문화로서 변화되면서 콘크리트 벽 하나 사이로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범죄가 늘어남에 따라서 특히 이제 아파트 문화권 안에서 범죄 발생률이 높다 보니까 이곳에 이사 왔다 그러고 인사하러 와도 문 안 열어줍니다. 빼고는 혹시나 갑자기 문 열어줬다가 칼 들고 강도행위를 하지는 않을까. 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 잦아지기 때문에 이제는 이웃도 경계의 대상이 된 거죠. 과거에 이웃 사람이 방문해주면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리고 동네 어귀에서 같이 소주도 한잔 하면서, 막걸리 한잔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또 동네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하자, 품앗이도 하자, 이런 개념이 있는데 이제는 서로 협동도 없어지고, 그래서 이웃은 이제 친근감의 대명사가 아닌, 예, 멀리 해야 되는, 경계해야 되는 대명사로, 이렇게 완전히 이웃이라는 개념이 주거 문화의 변화로 완전히 탈바꿈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자기 가족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가족 이기주의가 팽배할 수밖에 없죠. 두 번째는 이제 사회윤리 도덕의 약화입니다. 요즘 젊은 청소년들이 이런 이야기하면 이거 교과서에서 시험 칠 때나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지, 실질적으로 과연 사회윤리 도덕을 가정에서 학교에서 제대로 교육하느냐,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화될 수밖에 없죠. 세 번째는 이제 가정의 정체성이 상실됐습니다. 옛날에는 가정 그러면 어쨌든 집 나오면 배고프잖아요. 반드시 돌아가야 될 곳, 그것도 부모님이 음하시면 빨리 집에 들어가야 되고, 집에 들어가면 밖에서 고생했던 거 다 잊어버리잖아요. 푸근함, 편안함, 그리고 가족들이 함께 식사하는 그런 식탁 공동체의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아무리 바빠도 저녁은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기억 속에 아직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러나 핵가족 현상, 또 아파트 주거 문화의 변화에 따라서 이제 가정은 내가 쉴 곳, 편안함, 가족과 함께하는 사랑의 공동체, 이런 개념이 사라지게 됐죠. 그 다음에 입시 문화의 변화로 자녀들 얼굴도 제대로 못 보게 되는, 그리고 사회생활하는 엄마, 아버지도 맞벌이 부부이기 때문에 아침 일찍 출근하다 보면 서로 출근하는 시간대가 다릅니다. 때로는 아침 식사를 준비해 줄 수 없어서 미리 저녁에 샌드위치를 말아서 아침에 자녀들이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식탁 위에 올려놓고, 그러다 보니까 저녁 식사든 아침 식사든 점심은 두말할 것도 없죠.
집에서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시간들이 없어져 버리죠. 그 서울에 비 가는 예로 그랬다 안 그럽니까? 초등학교 5학년 애가 아침에 이제 학교 가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오랜만에 술을 잔뜩 자시고 들어오셔서 일찍 출근 못 하시고 아이하고 같이 이제 출근 시간, 학교 등교 시간하고 딱 맞닥뜨려졌죠. 갑자기 만나니까 놀라서 이거 누구십니까? 우리 아들 아니십니까? 그러고 아들은 우리 아버님 이렇게 생기셨어요? 그 정도로 삭막하게 산 겁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2주 만에 처음 봤답니다. 서로 시간대가 달라요. 잠자는 시간도 다르고 학원 갔다 오죠. 학원 갔다 오면 독서실 가야 되죠. 엄마하고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아버지보다는 좀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그래서 자녀들과 아버지와의 만남이 점점 더 시간이 줄어들고 그래서 대화가 없다 보니까 서로 간의 이해의 부족도 크게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세속의 흐름 안에서 개인주의, 자기중심적이 되죠. 이 자기중심적인 거 자녀 수가 많았을 땐 그렇지 않았죠. 형이나 누나가 입던 옷 여동생이 또 남동생이 물려 입고 가방도 형이 가지고 다녔던 가방 꺼내서라도 또 몇 년 동안 또 그 동생이 쓰게 되고 이렇게 가족 수가 많았을 때 핵가족이 아니었을 때는 개인주의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한 가정에 아이가 하나 아니면 둘이다 보니까 너무 곱게 키우고 아이 중심적인 교육을 하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개인주의가 머릿속에 그냥 주입된 거죠. 그래서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종교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더라도 자기중심적이 되고 맙니다. 하느님 중심적이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하느님이 존재하지 하느님을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는 생각을 못하게 되죠. 그래서 하느님은 개인주의가 풍부하다 보면 하느님은 어떻게 돼요? 도깨비 방망이 가진 분처럼 내가 필요할 때 금나오라 뚝딱 하면 주시는 분, 안 주면 그만이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도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로 많이 변화되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쾌락주의가 만연한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사실이죠. 이렇게 우리 가정이 위기의 상황에 맞닥뜨리고 또 해체가 되는 그 원인에는 이런 것들이 깊이 뿌리 박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문제는 우리의 문제고 교회의 문제고 가정의 미래는 우리의 미래이자 교회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대왕님 해책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인류의 미래가 달린 가정, 세계와 교회의 장래이다. 가정이요 세계와 교회의 장래이다. 이렇게 가정의 중요성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나라 가정의 위기 상황들을 원인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핵가족화 현상과 변화된 가정 형태고요. 두 번째는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고 세 번째는 혼인율 감소와 이혼율 증가의 문제, 네 번째는 낙태의 일반화와 가정폭력 문제, 그리고 젊은 세대들의 의식 변화, 그리고 생명과학의 무분별한 연구, 이러한 주요 원인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가정이 위기 상황들로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하나씩 짧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나라 가정이 왜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가? 그 원인 첫 번째가 핵가족화 현상과 변화된 가정 형태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1970년대만 해도요 우리나라의 대가족 제도가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엄청난 하나의 모델로 보인 겁니다. 대한민국의 가정의 모습을 보니 저 가정이야말로 인류와 지향해야 될 가정의 모습이다. 3대, 4대가 함께 살고 있는 대가족을 봤거든요. 70년대만 해도. 그래서 한국 가족 제도를 보고 외국의 가정학자들이 대한민국의 가정이야말로 21세기의 대안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좋게 했죠. 그러나 70년대가 아닌 오늘날에 와서 세계 가정학자들은 대한민국의 가정의 모습은 인류가 절대로 닮아서는 안 될 모델이다라고 반대로 완전히 호평하고 있어요. 그 원인이 뭐냐? 이런 가정의 형태로 탈바꿈되었기 때문에 첫째는 가구원 수의 급감입니다. 1970년대에는 적어도 한 가족당 평균 가족 수가 5.6명이었어요. 적어도 자녀가 3명에서 4명이었다 이 말입니다. 물론 7남매, 8남매, 9남매도 있었지만 평균으로 따지면. 그러나 오늘날 2014년도는 각
가정에 아이가 한 명 아니면 아예 없고, 이렇게 평균으로 따지면 3명에 불과한 것이죠. 두 번째는 1인 가구, 독신 가구가 늘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혼인 기피 현상이죠. 모자 가족. 이것은 이혼하는 가족이 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소년, 소녀 가장 가구. 고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버려지는 아이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다섯 번째는 노인 단독 가구. 이제는 3대, 4대가 함께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서로 불편하고, 어르신들이 불편하다는 이유는 사실 꼭 불편해서 불편하다기보다는 예전처럼 아들과 며느리가 부모를 그렇게 공경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눈칫밥 먹고 있느니 차라리 마음 편하게 영감 알마스들끼리 그냥 단독으로 사는 게 낫다. 그 다음에 이제 동거하는 가구. 혼인은 하지 않고 그냥 마음에 들면 함께 살아보자. 혼인신고가 되지 않은 동거 가구가 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동거 가구란 말을 안 썼어요. 결혼도 안 했는데 무슨 가구가 되느냐고. 오늘날에는 보건복지에서는 동거 가구로 이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동성애자 가구가 늘어나고 있죠. 이런 변화된 가정 형태를 보고 세계 가정학자들은 절대로 대한민국은 인류가 닮아서는 안 될 가정의 모델이다 라고 혹평을 하고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중에서 하나만 살펴보면 노인 단독 가구인데, 제가 지난번에 강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할아버지가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지병이 있으셔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병원을 선택한 곳이 어디냐? 아들이 외과 의사였기 때문에 아들 병원에서 수술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럼 뭐 당연한 거죠. 뭐 의료비도 부담할 필요도 없고 또 아들이 유명한 의사고 유명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 아버지가 수술 전에 수술을 집도할 아들을 불러서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수술하다가 잘못되면, 이 수술에서 깨어나지 않으면, 한마디로 내가 죽으면 정말 나를 위해서, 그리고 너의 뒷바라지 하느라 고생했던 너의 엄마 잘 모셔라. 내가 니한테 내가 잘못되었을 것을 가정에서 남길 유언이라고는 이게 전부다. 정말 너 엄마 고생했다. 나 때문에, 그리고 너 때문에. 그래서 이런 유언 아닌 유언을 남기고 이제 수술을 했죠. 아들은 뭐 유능하기도 했지만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수술을 해서 마침내 결과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아들이 다른 환자들보다도 더 열심히 수술했던 이유가 아버지였기 때문에 더 열심히 수술을 집도한 것도 있겠지만, 어머니를 모시기 싫어서 열심히 수술했다는 그런 뒷담화도 있습니다. 씁쓸하긴 하지만 이게 현실이죠. 그리고 제가 서울에 있을 때 몇 분 그 할아버지를 봤습니다만은 제주도에 사시는 분인데 서울 여행 다녀오시라고 아들 내외가 보내줘서 왔는데 갈 수가 없죠. 알고 보니까 비행기표 하나는 가짜였습니다. 그러니까 편도만 끊어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전화를 하니까 전화번호 다 바뀌고 집에 이사 가버리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 수소문해서 찾아드리겠다 그러니까 시설로 보내달라 그럽니다. 왜? 자식한테 버림받은 부모가 또 찾아간다면 못하겠습니까? 얼마나 제가 걸림돌이 되었으면 그렇겠습니까? 차라리 저는 시설에서 남아있는 생을 살겠습니다. 그런 노인분들을 제가 몇 번 뵀습니다만은 참 속이 아리더군요. 효자 밑에 효자나고 불효 밑에 불효난다 그랬는데 어떻게 부모님을 저렇게 버릴 수가 있는지 참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어서 정말 안타까웠는데, 왜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부부가 젊은 부부인데 이제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이제 할머니 혼자 살아남으셨는데 다음날 이제 시설로 보내드리기로 결정을 하고 그날 밤에 이제 부부끼리 이제 대화를 하죠. 그래서 이제 뭐 속내의 5벌 또 뭐 슬리퍼 2켤레 뭐 그래도 겨울 좀 지내시라고 장갑 하나. 그러니까 내일 시설로 가시는 어머님을 모셔드리기 위한 물품 정리를 하다가 이제 그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았죠. 근데 갑자기 보니까 가만히 자고 있던 아들이 초등학교 6학년인데
벌떡 일어나서 한참 뭘 적고 있거든요. 뭐 하느냐고 물어봤더니 나중에 저도 엄마 아빠 시설에 보내려면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알아야 안 되겠냐고. 예, 결국은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 본인도 자식한테 그런 대접 받겠죠. 예,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예, 그래서 오늘날의 이 가정이 생명과 사랑의 공동체가 아닌, 또 인간성을 길러내는 학교로서의 가정의 역할이 아닌, 그리고 교회와 사회의 기초 세포가 아닌 그런 가정의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뭐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죠. 요즘 젊은 세대들의 의식이 참 많이 변화가 됐죠. 세대 간의 격차라고는 하지만 인터넷 속도만큼이나, 예,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의 이 의식이 그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전통적인 가치가 다 상실이 됐죠. 예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가와만사성, 효니, 희생이니, 봉사니, 혼인은 일륜지 대사니, 부모와 자녀는 사랑의 관계니, 뭐 예의범절이니, 이거는 도덕책에서나 나오는 교과서적인 이야기지. 요즘 과연 아이들에게 이런 인성교육을 시키는 부모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두 번째는 사회 가치관의 부재현상입니다. 왜? 인성교육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며칠 전에 강연에서 말씀드렸죠.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느냐? 내 인생의 목표는 뭐냐?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인생을 가치 있게 사는 방법이 뭐냐? 이런 자기 인생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는 겁니다. 왜? 가르쳐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부모님은 아이를 학교에 보내면 모든 교육이 다 이루어지리라 착각하고 있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학교는 위탁교육기관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위탁교육기관인 학교에서 하는 것은 입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예비고사 점수 높이기 위한 교육 방식이지 인간으로서의 참된 삶의 의미를 가르쳐 줍니까? 안 가르쳐 줍니다. 누가 교육해야 돼요? 부모가 가정에서 교육해야 되는데 부모가 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그런 교육할 시간도 안 주죠. 학교 보내고 학원 보내고 개인 교습 시키고 독서실 보내고, 이런 아이들이 어떻게 삶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겠습니까? 이건 제가 볼 때는 첫 번째는 부모의 잘못입니다. 교육이 잘못이 아니고 학교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 교육의 문제죠. 그래서 인성 교육이 부족하게 되니까 삶의 의미를 상실합니다. 입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막 강제적으로 밀어붙이니까 부모가, 학교가. 그래서 열심히 나름대로 뭐 공부했고 조금 뭐 성적이 안 좋을 수도 있죠. 일단 대학 갔어요. 대학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직장 하면 뭐 인생에 큰 성공하는 것처럼, 참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았는데 막상 회사에 들어가 보니까 아니거든요. 심지어는 대학에 떨어지고 또 회사 문턱도 못 가보고, 이런 사람들은 인생의 실패자로 사회가 낙인 찍어버리고 삶의 의미가 없어지니까 자살하죠. 나는 이제껏 이렇게 살면 행복한 줄 알았는데 이게 뭐야? 내가 이렇게 살려고 바둥바둥 했던가? 저항력이 떨어지니까 사회적 존재로서의 가치가 상실되니까 자살하는 겁니다. 그래서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제1위라고 그랬죠. 그리고 어느 연령대가 제일 많다고 그랬어요? 20대에서 30대가 제일 많습니다. 하루에 33명이 자살하는데 그 중에서 60, 70%가 20대와 30대예요. 왜? 삶의 의미를 상실해버리니까 살아야 될 이유가 없어지거든요. 부모에 의해서, 학교 교육에 의해서 마치 그것이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그렇게 교육되어져 왔는데 막상 나가보니까 아니거든요. 저항력 떨어지고 이래 살아서 뭐하노? 죽자. 의미가 없으니까. 네, 세 번째가 혼인율 감소와 이혼율 증가입니다. 1990년대만 해도요, 이혼하는 인구보다 결혼하는 인구가 8.7배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완전히 뒤집어져서 2.1배나 하락되는 정반대 현상을 볼 수가 있죠. 혼인율에 있어서. 이혼율도 마찬가지입니다. 1970년대만 해도 1만 1000건이었던 것이 이제 2014년도에는 14만 5200건으로 무려 12배나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혼인율은 감소하고 이혼율은 증가하니 가정이 위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주요 원인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가정법원에 가서 제가
뒤져보니까 서류를 왜 이혼하는지 이혼 사유를 봤습니다. 물론 여기에 나오는 내용은 몇 가지 제가 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크게 보면 이런 이유로 이혼을 하고 있습니다. 성격 차이가 44.7%, 이혼하는 가정 중에 가족 간의 불화 14.4%, 경제 문제 13.6%, 배우자의 부정 8.6%, 정신적 육체적 학대 4.8%로 나와 있는데, 정말 놀라운 것은 왜 이혼하느냐, 성격 차이, 이게 대명사입니다. 일종의. 놀라운 것은 이 수치가 아닙니다. 이 문제와 이 문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경제 문제가요, 과거에는 1% 미만일 때도 있었고 높아봐야 3% 미만이었습니다. 이제는 돈이, 경제가 그 가정을 좌지우지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돈이 없으면, 배고프면 가정은 깨지고, 돈이 있고 물질이 그 가정을 유지시킬 수 있는 열쇠가 되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물질이 이제 가정의 중심이 되어버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옛날에는 배고파도 코 한 조각 나눠 먹으면 살면 된다, 입에 풀칠하겠나, 산입에, 이런 말이 있었지만 요즘에는 풀칠해서 뭘 사러 살기는, 고기 먹어도 시원찮을 판에 무슨 풀칠하면서 살아? 콩 반쪽 니나 뭐라, 그거 뭐가 배부르겠나. 나는 좀 누리고 살겠다. 가지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타고 싶은 차. 그래서 경제 문제로 13.6%는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고요, 육체적 학대, 가정폭력의 문제가 심각할 정도입니다. 다행히 여기 오신 분들은 가정폭력이 없는 가정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겠습니다만은, 진짜 남편으로부터 학대받고 또 육체적으로 폭력을 당하는 배우자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뭐 굳이 제가 뭐 이야기하지 않아도 얼마 전만 해도 그 탤런트 서세원 씨 부부 결국 폭행 문제로 또 갈라지게 됐고, 또 류시원 씨 부부, 거기도 폭행 문제예요. 물론 그것이 연예인이기 때문에 뉴스거리가 되기는 한답니다만은, 우리가 보기에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예를 들어서 화려하게 결혼생활을 하는 줄 알았는데 저런 가정에도 폭력 문제가 있느냐, 그거를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물질적으로 쪼들린다고 해서 그 가정에서 폭력이 있고, 물질적으로 불리하다고 해서 가정폭력이 없느냐,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가정폭력은 또 다른 문제예요. 감정적 발로에서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물질하고는 사실은 관계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로또에 당첨된, 1등에 당첨된 가정들 중에 프로테이저로 따지면 잘된 가정 딱 한 가정, 그 나머지는 다 이혼했거나 폭행으로 실형을 살고 있거나 주식에 투자해서 돈을 다 날린, 결국 물질이 약이 아니고 독이 되었다는 건데, 어쨌든 경제 문제와 육체적 학대가 점점 더 이혼 사유로 떠오르고 있다는 거죠. 이거 지난번에 제가 10개명 말씀드리니까 한 번 더 짧게만 말씀드려 넘어가겠습니다. 후반부의 강의를 위해서 한번 좀 웃고 하자 해서, 부부싸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부부싸움은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전투입니다. 이 전투는 첫째 특징은 절대로 피할 수 없다는 전투. 그래서 제가 그런 말 했지 않습니까?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부부싸움을 즐겨야 돼요. 왜? 싸우기를 좋아하면서 즐겨라는 뜻이 아니고, 피할 수 없는 싸움이라면 받아들이면서 즐겨보자, 잘하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싸움은 피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부부싸움을 엄청나게 해본 사람들의 경험담에서 나오는 부부싸움의 지혜로움을 10가지로 10개명으로 제가 10개명으로 정리를 했으니까 한번 보시고 필요한 부분만 여러분들 부부싸움에 응용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승리자가 되기보다 사랑하는 자 되기 힘써라. 부부싸움, 부부 전투는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꼭 이기려고 덤벼들죠. 그래서 늘 승리자가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함 치고 뭐 물건을 던지기도 하고 문을 꽝 닫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사랑하는 자가 되기에 힘쓰지 않고 승리자가 되려고 하다 보니까 부부싸움이 점점 더 커지는 거죠. 사실 부부싸움하는 목적이 뭐예요?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고, 따지고 보면 뭐예요? 부부싸움을 하고 난 뒤에 서로 화해하고 용서해서 결국 부부사랑을 재확인하는 것이 부부싸움의 결론입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하죠. 부부싸움은 반드시 이겨야 되겠다. 두고 보자. 지난번에 졌는데 이번에는 반드시 이기고 말리라. 꼭 이겨서 말합니까? 명령대전도 아닌데 주님 저에게는 12자루의 볼펜이 있습니다. 12번 뭐 싸울 때마다 한 자루씩 집어 던지겠습니다. 무슨 뭐 12척의 배도 아닌데 꼭 이기려고 덤비들죠. 두 번째가 한 가지 주제만 다뤄라. 오늘 부부싸움이 어떤 이유로 시작이 됐으면 그 주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싸워보세요. 끝까지. 근데 싸우다 보면 오늘 주제는 온데간데 없고 작년에도 몇 달 전에도 지난번에도 니 그때 옛날 얘기 다 끄집어내서 보따리 다 풀어놓으면 오늘 부부싸움 했던 주제는 온데간데 없고 과거의 주제들 그것도 자기한테 유리한 사건들만 다 이야기하죠. 상대방도 자기 유리한 사건들 다 이야기하죠. 또 여자들은 또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서 남자분은 대충 뭐 그때 언제 몰라 하여튼 내 기억에는 그게 남아있어. 목에 핏대가 막 올라갑니다. 야구는 말이 안 통해. 뭐 영어로 싸웠나? 그럼 문 닫고 방에 들어가 버리고 좀 이따가 생각이 정리하면 또 나가고 또 이해전 또 붙죠. 그래서 한 가지 주제만 다루세요. 오늘 부부싸움을 무엇 때문에 했으면 그 주제만 가지고 싸워야지 과거의 이야기를 다 들춰내면 결혼 전에까지 다 나옵니다. 네 혼수해 온 거 뭐 있노? 벌써 30년을 같이 살아오면서 아직도 30년 전에 혼수의 불만을 마음속에 품고 있다는 거. 그래서 저는 결혼하는 게 얼마나 천만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는 타임아웃을 지켜라. 뭐 이것은 뭐 메이저리그 야구를 보더라도 또 월드컵 축구를 보더라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대목이죠. 꼭 한국 사람들은 골대 앞에서 넘어지죠. 왜? 공을 몰고 골대 앞까지는 갈 수 있는 체력이 되는데 거기에서 슛을 할 수 있는 체력이 떨어져서 헛발질하거나 넘어집니다. 그런데 부부싸움은 전 세계에서 체력 1위입니다. 밤을 새서라도 이기려고 덤벼들기 때문에 눈에 불을 켜고 쓰러질 때까지 싸웁니다. 그러나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물론 부부 당사자를 위해서라도 그렇죠. 시간은 제한을 그래서 옆집에도 피해를 주지 않고 어느 정도 시간을 제한해서 타임아웃을 지키는 것이 좋다. 싸우되 1m 이내에서 싸워라. 부부싸움 하다가 거리가 멀면 멀수록 집어던지는 물건이 많아집니다. 가까이에서 싸우다 보면 그래도 내 눈에 주름진 모습도 좀 들어오고 아이고 언제 저 인간의 머리 희끗하게 됐지. 이빨은 저 와저래 됐노. 평소에 멀리서부터 잘 몰랐는데 아이고 다 썩어 갔네. 나이도 많이 들었네. 좀 측은한 마음이 들지요. 그래서 1m 이내에서 싸우세요. 다섯 번째는 미봉책으로 끝내지 마라. 이것은 2번과 일맥상통하죠. 한 가지 주제를 다루되 끝장을 보라 이 말입니다. 결론을 내려야 돼요. 결론 안 내리니까 또 부부싸우면 이쪽으로 갑니다. 한 가지 주제 안 들어요. 또 미봉책으로 끝내니까 다음에 또 니 그때 하고 나옵니다. 반드시 결론을 가지십시오. 여섯 번째, 제3자를 개입시키나 동맹관계를 맺지 마라. 자녀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부부싸움은 부부간의 싸움이잖아요. 그런데 아군이라고 자기 애 자다가 일어난 애를 자기 편으로 끌어다가지고 봐라 너가 보지 저 눈가리 한 봐라 덜컥게 덤벼드는 잘 봐도 오라 그래 니는 저러면 안 돼. 아이들을 갖고 부모님 중간에 서면 어느 편에 들어야 됩니까? 아이들은 잘못 선택했다면 큰일 나죠. 아이들에게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일 수도 있는데 절대로 아이를 개입시켜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일곱 번째는 인격 모독은 펴라.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폭발이 되면 제일 먼저 쉽게 터져나오는 게 뭐예요? 말이에요. 뭐 욕부터 시작해서 10원짜리부터 시작해서 써서는 안 돼. 그것도 그 사람의 인격에 관계되는 싫어하는 말이라든가 듣기 싫어하는 것을 골라서 또 써요. 왜? 승리자가 안 돼보려고. 자존심 건드리고 후배 파는 거죠, 그거는. 아이고, 엉덩이 꼭 오리공둥이처럼 해서 평소에 오리공둥이나 말을 해서 스트레스 받고 있는 남편한테 그런 말을 쓰면 자극하는 겁니다. 꼭, 닭대가리처럼 생겨가지고, 이래 되면 이제는 점점 수위가 높아집니다. 이렇게 되면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말만 거칠어지지. 이렇게 끝나는 싸움은 이긴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관중은 절대 주지 마라. 이것도 아이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감정이 격해서 싸우다 보면 던지는 물건들도 많아지게 되고 심지어는 만약에 폭행을 했다. 구타를 했다. 아내를 아니면 아내도 남편 뭐 핥히거나 이런 모습을 보고 애들이 뭘 배우겠어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젊은 부부들 중에 결혼한 지 1년 차도 안 되는데 폭행을 일삼는 가정이 있어요. 물어보면 폭행을 일삼는 부모 밑에서 자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부 싸움 하는 걸 보고 자랐는데 어퍼커트 넣는 거, 옆구리 때리는 거 그것만 기술적으로 다 배웠어요. 그 어떻게 그렇게 잘 때리냐. 우리 아버님은 어머님 때릴 때 꼭 그 부분 명치 부분에 때리면요 한 3번은 숨을 잘 못 쉬더라고. 잘 배웠다 이놈아. 또 그 부모님 누군지 몰라도 잘 가르쳐줬다. 아이들 앞에서는 부모가 욕하는 모습, 감정적 폭발하는 모습, 또 얼굴 울그락불그락 눈에서 광채나고 마귀의 모습으로 변하는 모습 보여주면 안 됩니다. 물건을 집어 던지는 것도 그렇고 오히려 언성이 높아도 나중에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그래서 관중은 절대 두면 안 되죠. 9번째는 분노일지를 기록하라. 이것은 금혼식을 거둔 부부가 한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부부 싸움을 하면서 주제와 내용, 결론까지 그리고 부부간에 서로 사인한 것까지 모아서 책으로 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유산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분노일지를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그러면 지난번에 뭐 이런 이야기 했지 않느냐? 내가 언제 그런 이야기 했노? 라고 이야기할 때 일지를 뒤쳐서 서로 지장 찍은 거 보고 알아 이때 이게 결론 안 했나? 아 그렇네 미안하다 생각이 안 났는데 그러면 다음부터는 거짓말 못하고 뻥 못 칩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 싸우기 앞서 반드시 기도하라. 머리에 스팀이 나는데 무슨 놈의 기도가 되겠느냐고. 그래도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기도하느냐. 주님 오늘 제가 남편하고 이런 문제로 싸울 수밖에 없는데 혹시라도 제가 감정적인 조절 안 돼서 남편에게 상처 주는 말은 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마지막까지 해서는 안 될 말, 제 감정을 조절해서 그런 말은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부부싸움 끝나고 난 뒤에는 서로가 화해하고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요 정말 감정이 억제가 돼요. 근데 반대로 성모상에 촛불 켜고 주님 오늘 이 싸움은 절대로 제가 포기할 수 없는 싸움입니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오늘은 반드시 이기게 도와주십시오. 도와줄 리도 없지만 그렇게 되면 서로에게 남는 것은 상처밖에 되지 않죠. 그래서 싸우기 앞서서 반드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는 생명공학에서 다 다뤘던 문제입니다. 가정폭력 문제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 가정폭력 때문에 우리나라의 가정의 위기 상황으로 치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와 2014년도를 비교해보면 엄청난 차이를 볼 수가 있죠. 그죠? 11만 4,600건입니다. 올해가. 그리고 서울에서만 또 조사를 해보니까 작년에는 3,000여 건이었습니다. 폭력을 동반한 부부싸움이. 올해는 거의 5,000건에 육박합니다. 이만큼 가정폭력이 줄어들지 않고 늘어난다는 추세에 있다는 사실이 엄청나게 충격을 주고 있는 것이죠. 보세요. 폭력을 동반해서 부부싸움하는 가정이요. 세 가구당 한 가구입니다. 엄청난 현실이죠. 자녀를 폭행을 하면서 부부싸움을 하는 가구가 두 가구당 한 가구예요. 한 집 끝나 한 집에서는 부부싸움을 해도 아이까지 폭행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면 아이가 제대로 자라겠습니까? 성장하겠습니까? 이런 아이에게 무슨 인격교육, 인성교육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시간 관계상 제가 막 지나갑니다. 이거는 이제 생명공학에 관한 이야기는 제가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도 벌써 했습니다만은 고령화 현상이죠. 저출산은 제가 아까 1.0년 이야기 다 했죠. 예. 그래서 이만큼 우리나라는 최저 출생률을 기록하고 있고 저출산도 문제지만 이제는 더욱더 심각한 문제가 고령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2019년이 되면 엄청난 프로테이지의 고령화 인구가 생겨서 경제활동 인구는 줄어들고 고령화 인구만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제 기반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저출산을 고출산으로 높이자고 이야기하느냐. 정부도 그렇고 특히 교회가 고령화가 되어버리면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어서 경제가 다 마비가 돼요. 경제가 마비된다는 뜻은요. 더 넓게 얘기하면 종교도 문제가 되죠. 한 가지 예를 들면 이제 성소자가 없습니다. 한 가정에 한 아이 외에는 아이가 없잖아요. 누가 신학교 보내고 누가 수녀 보내라 그러겠어요. 또 본인들 형제 신부 형제 수녀님들 이제 없어요. 자녀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고령화 되다 보면 지금은 교회법으로 한국 교회법으로 우리 한국에서는 신부님들이 70세에 은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고령화가 이제 2019년으로 넘어가면 앞으로 교회법 뜯어 고쳐야 돼요. 만 90세까지는 본당 신부해야 돼요. 안 그러면 성내에서 미사할 사람이 없잖아요. 젊은 신부도 없고 다 이제 고령화 돼가지고 이제 만 90세에
거의 뭐 미사 뭐 하다가 도중에 뭐 심장마비로 죽을지 몰라도 어쩔 수 없이 미사를 해야 돼요. 그때 한번 봅시다. 정말 이렇게 자녀 수가 급감해지고 고령화 되면 어쩔 수 없이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하도 이제 이런 이야기 하니까 그 서울에 제가 강의할 때 어느 자매님이 이제 똑똑하죠. 신부님, 고령화 참 심각한 문제 맞습니다. 저출산 심각한 문제 맞습니다. 저출산의 요인에는 무엇이 있고 무엇이 있고 오늘 강의 잘 들었는데 신부님들도 사실은 저출산의 요인이 아닙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교회법적으로 사제들과 수도자들이 독신 서원을 합니다. 그것은 신법이 아니고 교회법이기 때문에 바뀔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질문이었어요. 얼마나 똑똑한 질문이에요. 사제 독신제, 수도자 독신제는 교회법이 신법이 아닙니다. 교회법이에요. 교회법 누가 만들어요? 사람이요. 교회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누가? 교황님께서 전 세계의 주교님들, 주교님들을 그리고 신학자들을 모시고 공의회를 열어서 결정하면 됩니다. 그러나 나는 분명히 이야기했죠. 세상 종말 때까지 사제 독신제, 수도자 독신제는 바뀌지 않을 겁니다. 왜요? 그래서 그 정확한 데이터를 말씀드렸죠. 공의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결정을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참석하실 수 있는 분이 주교님들, 주경님들, 신학자인데 주교님들, 주경님들 그리고 신학자들 평균 연령이 근 70세입니다. 누구 좋으라고 독신제를 없애겠느냐? 지금 제 나이가 좀 반대입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그러면 제가 30살 때부터 하든지 이제 저는 50세가 넘으면 이제는 그런 거 반대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들어서죠. 예. 그 교황님 연세가 얼만데 누구 좋아하고 그렇게 하겠느냐라고 농담처럼 이야기했지만 뭐 그건 다른 문제니까 또 여러분도 오늘 이런 강의를 듣고 고령화도 문제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저출산이구나. 한 가정에 한 명 낳아야 된다는 신부님 말씀 좋다. 노력해보자. 라고 결심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속으로 그랬죠. 아이고 이제 내 나이가 얼만데. 출산하기 딱 좋은 나이죠. 내 나이 같아서. 그래서 서울의 방배동 성당에서 강의하다가 할머니하고 눈이 마주쳐가지고 생명 하나 더 낳으셔야 됩니다. 출산하셔야 되고. 와 저보고 자꾸 하시냐고. 왜요? 아니 나이가 지금 내 72인데 그런데 왜요? 아브라함의 와이프는 살아도 99아이를 낳았습니다. 무슨 문제가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불가능이 없다라고 신앙을 고백해놓고 내 나이가 72인데 내가 어떻게? 성모님은 동정녀이시면서도 아기 예수님을 잉태했잖아요. 그리고 세례자 요한도 마찬가지였고 그런 것은 성경을 신앙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이야기잖아요. 따라서 이제 성탄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딱 좋은 때 아닙니까? 집에 가셔서 목욕 제기하시고 잠자리 드시래 창문을 좀 추워다 열어놓으세요. 왜? 천사 가브리엘 들어오셔야 될 거 아닙니까? 아이를 낳거든 아이를 무엇이라 하여라 그러면 예 주님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시면 이제 예비자 신자 배가 운동 안 해도 돼요. 출산만 여기에 오신 분들만 아이를 한 명씩 더 낳으면 자동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오늘 꼭 좀 문 열어놓으시고 천사 가브리엘을 맞이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이런 말 한다고 전부 다 문 꼭꼭 걸어 잠그고 제발 오지 말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가정 복음의 중요성입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조금 진도를 나가고 가정 복음화를 통한 이상적인 그리스도인 가정이 어떤 모습이냐? 첫째는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간의 사랑을 통해서 성가정을 만들어가는 사랑의 공동체, 바로 파스칼 신비에 참여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한 신앙으로 일치를 이루는 가정. 세 번째는 인격의 공동체, 나, 너, 우리.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소유물이 아닙니다. 한 인격체로 인정을 한다면 바로 그 공동체는 인격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네 번째는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녀 출산을 통해서 창조사업에 협력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기도하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본 모습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5가지를 제가 제시를 했어요. 어떤 분들은 아이고 시부님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모습이 이래 돼야 된다는 거, 사랑의 공동체, 인격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 기도하는 공동체 다 맞습니다. 근데 어렵죠. 물론 어렵죠. 이건 누구의 가정을 제가 글로 표현한 걸까요? 나사렛 성가정의 모습을 제가 글로 이렇게 표현했을 뿐입니다. 이게 우리가 닮아야 될 모델이죠. 예수님의 성가정의 모습이 이 모습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정리한 거지, 어려운 걸 제가 골라서 이렇게 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정의 모습이 이러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가정 문제에 대한 교회의 삼목적 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의식을 바꿔야 돼요. 무슨 의식? 이제까지 교회의 삼목의 중심을 다른 데다 뒀다면 이제 앞으로 21세기와 22세기 교회 삼목의 중심은 가정으로, 그리고 가정이 가정을 변화시키지 개인이 가정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가정방문 그래서 신부님 수녀님들 가정방문하고 가서 냉남자 만나고 효도시키고, 이제는 신부님 수녀님들이 가정방문해서 그 가정을 성가정으로 바꾸는 시대가 아니고 가정이 가정을,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먼저 성가정이 되어야 남의 가정도 성가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그래서 이제는 가정은 교회 사목의 중심이자 주체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의식의 변화가 없이는 앞으로 가정은 더 이상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 사목의 중심은 가정이다. 그리고 가정 사목의 주체는 개인이 아니고 신부도 아니고 수녀도 아니고 가정이 또다시 그 가정 사목의 주체가 되어야 된다는 의식의 변화, 이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가족 구성원들의 노력. 아무리 교회에서 좋은 사목적 대안을 내놓아도 가족 구성원들이 노력하지 않으면 성가정이 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가정 중심적인 사목 방향을 본당 차원에서 이제는 설정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가족이 중심이 되는 교회 사목을 펼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서울은 이런 것들이 참 빠르게 전개가 되죠. 그래서 제 서울교회 동장진보 본당에 가보면요, 모든 것이 가정을 중심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례, 미사 때마다 가정별로 돌아갑니다. 해설 아버지, 어머니 1독서, 첫째 딸 2독서, 모든 전례를 복사, 나머지 애들이 많으면 복사계들이 서고, 그리고 가정미사, 가족미사가 따로 있어요. 저녁미사를 가족미사로 합니다. 그 본당에서는. 그리고 여름에 상관학교, 여름에 그 자연학습이죠. 가족끼리 가는 상관학교를 시행합니다. 처음에 몇 가정이 모였느냐? 74가족이 모였다 그랬어요. 지금은 200가정이 넘습니다. 200가정이 넘는다는 이야기는 600명이 참여하는 대행사가 됐습니다. 이 친구가 전공이 가정이었거든요. 그것을 사목에 접목시켜 보니까 되더라 이야기입니다. 가족을 중심으로 한, 텐트 안에서 한 가족이 자본 적이 없잖아요. 방 각자 쓰고 아빠 엄마하고 몸 부딪혀가면서 자본 기억 있습니까? 별로 없죠. 그 본당에서 시행하는 것은 한 방에 다 같이 잡니다. 같이 일어나고 아빠의 코 고는 소리도 직접 들어보고 아이 자는 거를 보고 잠자리 드는 그런 부모의 그런 자식을 위하는 그런 애틋한 감정도 한번 느껴보고, 그렇게 그 시간이 기다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중심적인 사목 방향을 이제 본당 차원에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정 공동체는 기도하는 가정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가정 공동체는 결코 성가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대화하는 가정 공동체, 뭐니 해도 가족 간의 불화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대화입니다. 돈도 들지 않고. 이 문제를 사실은 시간상 제가 쭉 일괄적으로 설명만 해버렸는데 본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 사목의 대상과 주체가 바로 가정이라는 의식의 변화가 필요하고, 그리고 아무리 교회가 좋은 대안을 내놓더라도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노력해야 됩니다. 자신의 가정이 성화되고 복음화 되어야 다른 이웃 가정도 성화시킬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 이제 교회 사목의 중심이 바로 가정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본당에서 가정 사목 방향을 설정해야 되는 것이죠. 안 그러면 가정은 점점 더 피폐하고 무너져 가는 것이죠. 네 번째가 기도하는 가정 공동체죠. 그래서 부모가 먼저
모범을 보여줘야 되죠. 부모가 기도하지 않는데 자녀들이 배울 수가 없죠. 예. 뭐 가정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루의 생활을 반성하고 감사하고 또 서로 용서하고 결심하는 거죠. 성경 읽기 딱 5분만 해도 되고 2분 해도 돼요. 이렇게 가족이 함께 모여서 가정기도를 바치는 가정은 정말 성가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죠. 마지막으로 이제 대화하는 가정 공동체죠. 가족 간의 불일치, 고부 간의 갈등, 부모와 자식 간의 이해 불균형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대화예요. 그래서 대화하는 가정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서울에도 어느 가정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오랜만에 우리 대화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자녀를 응접실에 불러서, 야, 요즘 뭐 학교에 뭐 별일 없나? 예. 뭐 친구들하고 잘 지내고 있어? 예. 잘 되고 있군. 그래, 들어가봐. 이게 무슨 대화입니까? 그러고는 신문에 물어보니까 아무 문제 없다는데요. 그건 대화 아니고 일방적인 통보지. 아이들하고 대화하려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눈높이를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엑소 가수 누구 야, 너 좋아하냐? 아빠 그걸 어떻게 알아? 야, 나도 걔 나이 차는 있지만 그게 멋있더라. 야, 이렇게 해서 아이들하고 자연스럽게 아이들의 문화를 통해서 접근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건 그렇고 요즘 학교 생활 어때? 이렇게 물어보는 거하고, 대뜸 학교 문제 없어? 별일 없고 안 싸우고 이래가지고서 무슨 대화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아이들하고 좀 영화도 보고, 영화 보고 와서 아이들하고 과일 깎아 먹으면서, 야, 오늘 걔 주인공 멋있지 않냐? 아빠도 옛날에 젊었을 때 저 정도였는데, 에이, 거짓말 마.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 눈높이의 문화를 서로 공유하면서 대화를 유도하는 것은 쉽습니다. 옛날에 그런 이야기 했죠. 저도 그때는 좀 무식해서 잘 몰랐는데, H.O.T를 그럼 잘 몰라요. H.O.T가 뭐예요? 아세요? 아이돌 가수 이름? 무슨 약자인 줄 아세요? 그것도 모르죠, 또. 그러니까 핫도그 오뎅 튀김의 약자인데,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아이들의 세대의 눈높이를 맞춰라. 그래야 대화가 가능하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아이들하고 오랜만에, 아빠도 신세대야, 노래방 가자. 노래방 가기 전에 먼저 영화 보자. 영화도 보고 밥도 먹고, 이렇게 하루를 설계까지는 좋아요. 그 영화 보러 갔으면 아이들 눈높이에 영화를 같이 봐야지. 야, 니네들 무슨 영화 좋아하냐? 너는 2관, 나는 3관, 엄마는 4관. 그리고 보고 몇 시까지 어디 나오느라 밥 먹으러 가자. 밥 먹으러 한들 뭐예요? 1층은 양식집, 2층은 중국집, 한식집, 또 흩어져서 각자 먹고 싶은 거 먹고 모여서, 그때서 이제 노래방 가는데, 노래방 가기 전에 아빠는 벌써 삼겹살에 된장찌개 밥 먹으면서 소주 한 2병 먹고, 그리고 또 노래방 가서 맥주 또 시켜가지고 노래 부르죠. 꼭 보면은 부모한테 불효하고 아버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전화도 안 하는 사람이 꼭 노래방 가면은 불효자는 웁니다. 아내 폭행하고 갈비뼈 몇 번 뿌렸다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이 꼭 노래방 가면 뭐예요?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 부르고 잘하죠. 그리고 아이들하고 노래방 갔으면 아이들 노래를 먼저 시키거나 못 불러도 따라 부르는 신용을 하거나 나와서 율동이라도 하지. 아빠가 노래 한 곡 불러줄게. 불효자는 옵니다 하고 부르이 안 먹고 아이들이 서른도도 모르는데 그 목소리를 어떻게 압니까? 모릅니다. 황명신이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세대를 뛰어넘어서 좀 아이들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누려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이게 하루 생활 아이들하고 눈높이를 맞춰서 대화를 한 거냐? 아니죠.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언어 구조학적으로 여성들은 6,000에서 7,000 단어를 하루에 쓰죠. 남자분들은 2,000에서 많게는 4,000이지만 대개는 3,000에서 3,500 단어를 쓰죠. 그러면 바깥에서 남편이 일을 하고 돌아오면 아내와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남편은 적어도 그 회사에서 1,500 단어 정도를 쓰고 한 500 단어에서 1,000 단어는 타날이죠, 그죠? 가지고 들어와야죠. 그래야 아내하고 대화가 되죠. 아내는 6, 7천 단어를 집에서 다 못 써요. 그래도 좀 소진하기 위해서는 친구들한테 전화해서 한 4천 단어는 써야 되는데 잘 못 써요. 수다를 좀 덜 떨면. 그래서 집에 들어와서 이제 아내는 남편과 대화할 상대를 만났잖아요. 이제 한 6천 단어를 써야 되는데 남편은 피곤하다, 자자, 짜증내면 그때서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싸우게 되죠.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한 1,000단어는 덜 쓰고 들어오고, 또 아내도 남편을 위해서 일방적으로 6,000 단어 다 쓰면 피곤해 하니까 한 4, 5천 단어는 친구들하고 어떤 식으로든 좀 소비를 하고,
그래서 서로 간에 조화를 이루어서 잠자리에 편안하게 드는데, 한 사람은 이제 대화 상대 만나서 씩씩거리고 덤비드는데, 한 사람은 소진 다 돼서 야 피곤하다 자자고 막 이러면은 부부 생활이 어려워지죠. 그래서 저 어머님 이야기 했잖아요. 추석 때 가서 한참 이제 어머님하고 이야기하다가 저녁 뉴스 딱 볼 때 어머님이 고등학교 동창분하고 전화 통화하는 걸 제가 들었죠. 12시까지 마감 뉴스까지 딱 보고 제가 텔레비를 끌려 그러는데, 그때 어머님이 수화기를 내려놓으시는 거예요. 3시간 동안 전화 통화를 하시는데 마지막 말마디 기억나죠? 야 됐다고 막 중요한 이야기는 내일 만나서 이야기하자. 중요한 이야기 한마디도 안 하고 3시간 동안 이야기할 수 있다는 그 여성의 위대함을 저는 새삼 느꼈습니다만은, 남자들은 그걸 못하거든요. 빨리 끊기를 바라고 중요한 이야기 먼저 하죠. 근데 여성분들은 중요한 이야기 안 하고, 중요한 이야기 한마디도 안 하고 원리가 하는 것만 해도 3시간이고, 다음날 또 서로 전화하는 약속을 들으면서, 오늘 정말 운이 좋았다. 왜? 만약에 그 전화 안 왔으면 저는 어머님하고 12시까지 이야기했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텔레비전 끄고 눈 감고 가만히 있었죠. 주무시는 모양입니다 하고는 싹 가시더라고요. 안 그랬으면 그날 잠 못 잤습니다. 어쨌든 마지막 결론으로 교황님께서 하신 말씀을, 특히 요한 바오이제 교황님이 남기신 말씀을 제가 낭독하면서 오늘 강의를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막 그냥 급한 속도를 내었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사랑 없이 살 수 없다. 인간이 사랑을 만나지 못할 때, 사랑을 체험하지 못할 때, 사랑에 깊이 참여하지 못할 때 그의 생은 무의미하다. 사랑으로 세워지고 생명을 받는 가정은 인간들의 공동체, 곧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친척들의 공동체이다. 가정의 첫째 임무는 진정한 인간 공동체를 발전시키는데 끊임없는 노력을 쏟으면서 일체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이다. 그 임무의 내적 원리, 영원한 원동력, 최종적 목표는 사랑이다. 사랑이 없이 가정은 인간들의 공동체일 수 없고, 또한 사랑 없이 가정이 살아남고 성장하여 인간 공동체로 완성될 수 없다. 제가 지난번에 강론 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2001년도 9월 11일 미국 뉴욕 무역센터 붕괴 사건, 그때 그 건물에 갇혀서 죽었던 사람들의 핸드폰을 CIA에서 다 오픈을 했습니다. 공통점 딱 3가지 단어라 그랬죠. 미안합니다.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간에. 나 같은 배우자 만나서 그동안 고생만 하고 미안합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고, 두 번째가 또 무슨 말이냐, 고맙습니다. 나 같은 사람 그래도 남편으로 믿고 나 같은 사람 아내로 맞아들여 한 생을 같이 보내준 당신에게 고마워. 또 아들 딸들에게 내 자녀로서 잘 성장해줘서 고마워.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말은 뭐겠어요? 사랑합니다. 내 평소에 하지 못했던 말, 이제 곧 10분 후에 내가 죽게 되리라 생각이 드는데 실컷 하고 싶어.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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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자 계속 보내다가 끝났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라는 말 하루에 딱 한 번 이상 쓰세요. 이걸 왜 아낍니까? 나중에 후회하고 가슴 치면 늦습니다. 부부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미안합니다. 짜들아 크게 잘못한 것이 없어도 내가 부모로서 잘나지 못해서 미안하다, 얘들아. 그걸 받아들이는 자식은 달라집니다. 부부 간에도 그렇고. 그리고 고맙습니다. 이 부족한 나를 배우자로, 그리고 함께 살아준 것만 해도 고맙다. 그리고 부끄럽지만은 정말 평소에 표현하지 못한 말, 사랑합니다 하고 잠자리 드세요. 잠자리 편안합니다. 정말 잠 잘 옵니다. 맨날 생로병사의 비맥하고 이런 거 안 봐도 편안하게 잠 잘 옵니다. 이 말 정말 하루에 한 번만 쓸 수 있어도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 그 부부는 행복한 부부가 될 겁니다. 오늘 가정에 가는 강의는 좀 늦었습니다만은 3시간짜리 강의를 좀 줄여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강의 들어주신 우리 교우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가시는 길 조심해서, 날씨가 많이 차갑습니다. 내일은 또 춥다고 하니까 옷 따뜻하게 차려입고 귀갓길 조심해서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끝기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연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고맙습니다. 네, 시민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